자, 오늘 이제 문학 첫 시간이네요. 영미문학 하자니 부담스럽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도대체 문학 영문과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 다닐 때 그닥 문학이 나하고는 맞지 않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찌됐건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올해 이제 작년에 우리 시험 기출 문제를 봤을 때 1차도 문학 4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웠죠. 나중에 이제 천천히 기출을 보시면 될 텐데 2차 때도 시가 2편이 나와서 그것에서 쓰는 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문학에 대한 등한시했던 그 풍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문학이 아무래도 이제 영어 교육론이 좀 쉽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영어 교육론은 좀 뭐랄까 좀 하나하나 나중에 가서는 한 문제 싸움이고,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면 4개 중에서 3개는 틀리는 거고, 문항수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감 갖는 그게 중요한 거고, 또 2차에서도 결국 2차 문제 얘기를 해볼게요. 2차 문제도 일반 영어 나오고 영어 교육론 2문제 나오고 영어학 나오고 문학이 1문제 나와요. 이렇게 5문항이 나오는데, 일반 영어나 영어 교육론 2문제는 3개는요 누구나 쓸 수는 있어요. 일단은 채울 수는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2차에서 문학이랑 영어학은 모르면 못 써요. 알면 쓰는 거고. 그럴 것 같죠? 상상을 해보실 때 여러분들. 문학이랑 영어학은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고. 근데 2차에서 일반 영어랑 영어 교육론 2문제는 3개는 누구나 다 쓰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죠. 결국은 점수의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편차가 확 나는 게 2차에서는 영어학과 문학.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문학 파트가 계속 지금 중요시 되지요.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아침에 오전에 일반 영어 시간에 워낙 OT를 길게 한 2시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흘려 들으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시고, 문학 OT는 제 문학 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뭐야 이거 문학 좀 볼까요? 1, 2월 진행 방식을 한번 볼게요. 아까 나눠드린 그 프린트 자료 문학 1, 2월 제일 처음에 있네요. 영미문학 기본 이론. 교재가 이번에 새로 제가 썼고요. 사실 작년 교재든 재작년 교재 갖고 있는 분들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는데 좀 추가를 하고 변형을 하고 뺄 건 빼고 해서 좀 굉장히 문학책 치고는 얇지요. 저도 사실은 제 교재가 4년 전, 5년 전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원 몇몇 학교에서 제 걸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그만큼 그때는 이제 책이 제가 두꺼웠어요. 문학사서부터 시나 소설에 대한 자세한 해설 이런 것들을 또 문학 개론서로 제가 출판을 쭉 하다가 올해 마음 먹기로는 아예 그냥 임용 문학을 하자. 그래서 좀 특히나 1, 2월에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핵심적인 가이드, 괜히 있어 보이게 책이든 강의든 있어 보이게 하고서 나머지 부분들을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지 않았고요.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소화만 한다면 충분히 다른 작품이나 다른 어떤 이론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좀 내실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재를 좀 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교재가요. 파트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 파트 1, 2, 3, 4 부록 나와 있고요. 파트 1은 제가 교재 이름을 그렇게 했죠. 일반 영어 교재 이름은 뭐였죠? 괜찮지 않나요? 저는 혼자서 막 기특해가지고요. 요리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리사가 돼서 김밥도 만들 수 있고 김치찌개도 만들 수 있는 요리사가 돼야지 맨날 매트리얼 자료만 수집하면 뭐하냐. 그런 차원에서 일반 영어 교재를 그렇게 했고, 문학 교재 제목은요.
여행은 좀 낭만적이고요. 사실 여정이란 말을 쓰고 싶었었어요. 어떤 여정이라는 것은 좀 어떤 과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영미문학을 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뼈대가 되는 부분들을 일단은 베이스를 잡을 것이고요. 채비를 하는 겁니다. 장비를 갖출 거고요. 이제 여행이잖아요. 여행 가기 전까지가 바로 1, 2월 과정이고요. 3, 4월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심화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심화는요. 소설 강의는 올해 제가 기본 이론에서 하는 것 외에는 따로 잡진 않았고 다시 대신 동영상 강의로 단편소설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는 들으시면 되고요. 특별히 소설은 그래도 글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읽히잖아요. 그렇다고 일반 영어 접근하듯이 문학 텍스트를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또 약간 일반 영어 시간이었지만 이번에 문학 시간에는 문학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 그 방법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소설은 어쨌건 글이 많으니까 정보라도 있단 말이지. 근데 시는 없잖아요. 어휘가 많이. 그 중에서 함축된 것들, 여러 가지 시적 기법들, 시적 어떤 코노테이션들, 그것들을 파악한다는 게 사실 시를 전공하고 시를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도 힘든데,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임용고사에서 나오는 영미문학 작품들은요, 엉뚱하거나 아주 깊이 있거나 심도 있는 작품들이 나오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정도가 한테만 필요한 수준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다 거꾸로 말하면요. 문학의 범위는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히려 다른 영역보다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그냥 강의를 노량진에서 그냥 문학 강의라는 강의를 하던 아니면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문학이 본인들도 소화하기가 힘들 거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정확하게 딱 알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작품이 뻔하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 뻔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학교 교사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텍스트에 실릴 법한 수준의 난이도의 작품들 그런 것들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루는 작품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신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자료 한번 보시죠. 그 오늘 작품 좀 무한한데요. 학원에서 만들어 주니까 적중이라고 돼 있는 거 보세요. 자, 보시면 이해해 주세요. 학원이라는 게 여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적중했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라. 그 앞에 나온 그 지문이 있죠? Every morning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요게 제임스 조이스의 에럽이라는 작품이에요. 요게 에럽이라는 작품인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다 설명돼 있어요. 그런데 좀 이따 다시 설명하지만 더블리너스라는 단편소설집이 있어요. 제임스 조이스라는 작가가 15편의 단편소설들을 모았어요. 더블린이라는 어떤 아일랜드의 수도예요.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다양한 계층 또 남녀노소를 망라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현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어떤 생활 군상들을 묘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작품에서 계속 기출이 나오더라고요. 15개 작품에서 2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3년 전부터 만약에 더블리너스라는 작품에서 또 나온다면 분명 1번 후보는 에럽입니다. 해가지고 제 원래 작년까지 썼던 기본서에 항상 실었고 그걸 수업을 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찍기가 아니라 만약에 더블리너스라는 작품에서 단편소설집에서 또 2번이나 나왔는데 15개 단편소설 중에서 2번이 나왔는데 한 번이 더 나온다면 무조건 이거는 에럽입니다. 왜? 그것이 대학에서 가장 많이 읽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룬 거죠. 많은 양이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분들 소설을 한 200편 읽으면 될까요? 시는
한 500편 읽으면 될까요? 읽을 수도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50개를 읽지만 50개를 가지고서 500개 읽은 효과를 내는 게 필요한, 그게 경제적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대신에 꼼꼼하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예, 그냥 설렁설렁 영문학 강의를 우리말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를 안 읽고 어디 번역서나 보고 뭐 작가나 백그라운드 보고 있는 척하고 없는 척 해가면서 뭐 되게 뭐 이 뭐 배경, 임용시험에서 배경 나오진 않아요. 배경을 알아야만 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처음 본 작품이지만 결국은 영어 독해력이에요. 시도. 근데 단지 일반 영어 접근하는 거랑 영시를 읽는 독해 방법이 다른 거죠. 문학 텍스트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두 가지 언어가 있죠. 하나는 일상 언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문학적 언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학적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만 알면 웬만한 작품들은 또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방법 없이 그냥 투자 없이 방법론 없이 그냥 뭐 작품을 읽으면 되나 하고 읽다 보니까 읽으면서도 이게 살아있는 수면제죠. 성경책 읽듯이 문학 읽으면 졸린 거고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그 문제까지 똑같이 만들었었잖아요. 거기 보세요. 그 문제를 잘 만든 게 아니라 전공자라면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요 파트에서는요. 거기 보시면 보기 3번에 My Chalice 있죠. 찾으셨어요? 예. 요거를 요 텍스트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도 제가 강의를 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아예 문제풀이를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올해 이번에 작년이죠. 이제 이번에 시험 나온 거 보세요. 지문 같지요? 좀 더 길어졌지요? 그러나 B에 있는 보기 보세요. 거기 1번에 뭘 해가 써라. 지금 분석은 안 할게요. 문학은요. 그러나 보기를 한번 보세요. 마이 찰리스 똑같지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넘기세요. 그 밑에 볼게요. 넘기지 마시고 밑에 보면은 올해 기출 나왔던 건데요. 37번이었고요. 38번이 요 사설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The Yellow Wallpaper, 노란 벽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영화 링 얘기까지 해가면서 한번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강의를 안 했어요. 그 전에 했었어요. 그 전년도에. 근데 그 파트가 똑같이 또 앞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저는 요거는 강의만 강독을 했고 설명만 했지 문제화 시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작품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백그라운드를 좀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험을 보시고 나서 1차 시험날 저한테 문자가 엄청 왔었어요. 그 중에 대부분들이 좀 장수생분들, 제 강의를 1년 들은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듣다가 계속 들은 분들이 스마트에 배웠는데 언제 배운지 기억나는데 분명히 그게 똑같이 나와서 보지도 않고 보기를 골라봤다. 그래서 감사했고, 그 다음 그 뒷페이지 볼게요. 그 뒷페이지는 일반 영어네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일반 영어도 이렇게 출전하고 임용고사에서 들어가는 대학 교수님들이 가지고 하는 출전들, 그분들이 주로 즐겨보는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분석이 정확하게 된다면 결국 나름 범위가 축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잠깐만요. 앞에 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적중해서 잘났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사람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가 한정돼 있다고요. 범위가. 잠깐 볼게요. 이제 그러면 노량진에서든 뭐 여러분들이 임용을 공부하면서든 도대체 임용고사에서 나오는 문학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임용고사에서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조차도 분석 없이 무슨 대학 교양 강의 듣듯이 문학 강의를 듣고 문학 수업을 들으니까 수험자 그런 분들은 돈 아깝다. 문학 강의 들을 필요 없다. 왜 도움이 안 되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시작해야 될 게 제 교재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도 봤는데요. 죄송하네요. 아까 봤던 그 실라버스 커리 제일 아까 그거 설명하다 말았죠. 교재 파트 1, 2, 3, 4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파트 1에서는요 기출문제를 문학 나왔던 거 다 넣습니다.
특히나 1차는 정답이 당연히 주어지거든요. 근데 2차는 평가원에서 그 정답이라는 걸 수험자들에게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는 제가 샘플 답안을 한번 거기다 구성을 했어요. 근데 말했듯이 문학은 조금 내공이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출 문제는 제가 문학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좀 더 1, 2월이 좀 지나고 나서 요 문학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영어는 먼저 해도 되지만 문학은 조금 내공을 싼 다음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 이렇게 기출 문제 다 수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설까지 돼 있는 책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꺼내서 3월 이후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 2, 3 기출문제 자 그렇게 구성했고요. 파트 2는 오늘 수업을 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임용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고요. 오늘 첫날이잖아요. 첫날이고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바로 텍스트를 읽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워밍업 차원에서 그냥 영문학의 흐름, 미문학의 흐름 요거 워밍업 하는 시간을 오늘 가질 거고요. 부담 없이 오늘 옛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있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랑 다음 시간부터 수업하는 게 파트 3랑 파트 4입니다. 임용 영미시라고 해놨어요. 임용 영미시. 그 다음에 임용 단편 영미소설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요. 임용이란 말을 제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고 하니, 자, 사실은 제가 노량진에서 임용 강의를 한 11년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제가 연구했을 때 배웠던 작품들을 노량진에서 많은 작품들이 강의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 다닐 때 저는 영문학을 했잖아요. 영문학이잖아요. 만약에 그럼 영문학에 어떤 캐논 같은 정경이라고 그러죠. 기본 작품 같은 작품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저는 16세기 영미시 한 학기 동안 배웠고요. 17세기 영미시, 18세기 영미시, 19세기 영미시, 20세기 영미시 다 한 학기 과정이에요. 6개월 동안. 또 18세기 영미소설, 19세기 영미소설, 또 20세기 미국 소설, 비평, 드라마도 20세기 드라마, 르네상스 시대 드라마 굉장히 그런 걸 공부했어요. 그런데 임용에서는요 안 나온단 말이죠. 그게. 왜냐하면 그거는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거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까지 그 정도로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처음에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뭐 T.S. 엘리엇의 웨이스트랜드 황무지 얼마나 유명합니까? 4월이 되면 라디오 DJ들이 한번 하잖아요. 이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런 작품들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스타디를 하고 그거를 저는 여름방학 때 교수님하고 몇 명 모여가지고 그 작품을 연구했었거든요. 원래 저도 이제 학교에 남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에서 교수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저도. 자, 어찌됐건 이게 뭐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스타디를 하고 힘들겠는데 그 작품들 제가 자 이건 영문학의 백미입니다 하면서 여기서 강의한들 임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들을 거예요. 못 모르니까. 제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못 모르는 초수들을 데리고서 그런 작품들을 강의하면요. 내용이 좋잖아요. 일단 작품이 좋고. 그러니까 감동은 받겠죠. 그러나 임용고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강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강의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집니다라는 그것이 형성이 되겠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그런 강의들은 거의 이제는 수험자들이 이제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외면하고 어느 정도 임용에서 필요한 문학 강의 그것만 제가 가려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혹시나 이 자리에서도 영문과 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다른 작품 크리테리어 같은 작품들은 어렵거나 고대 영문학 이런 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임용 시험에. 그러니까 임용 시험에 나오는 작품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다. 하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는 범위 수준의 작품들. 두 번째, 거기에 실리지 않더라도 예비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면 다른 작품도 가르칠 수 있는 문학적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작품들.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18세기나 뭐 17세기 이런 작품들은 어렵고, 그거는 학문을 해서 공부해야 되는 작품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고, 굳이 공부를 안 해도 가면은 어쨌든 시나 소설은 읽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와 연관성을 통해서 분석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제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문학범위 방대한 것 같지만 절대 방대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제 네트에 다 걸려요. 작품들이. 올해 강의한 게 안 걸리면 꼭 내년에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5, 6월 달에도 작년에 강의했던 걸 한번 5, 6월 달에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2년의 효과가 있잖아요. 2년에 걸쳐서 제가 작품들을 한 것들을 1년 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임용 영미시라고 해놨으니까 임용에 나올 수 있는 범위의 시들을 골라서 제가 강독을 할 겁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달라진 게 있다면 뭐 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74페이지요. 아, 74페이지 전에요. 그 파트 3 영미시 파트 볼까요? 68페이지요.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공부합니다, 저랑. 자, 68페이지 보면은 임용 필수 figures of speech라는 말이 있고요. 다 설명할 테니까요. 또 넘기세요. 이미저리라는 게 뭐냐, 사운드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아주 엑기스예요. 딱 임용에 필요한 영시를 읽을 수 있는 이론들, 그것만 이론을 고치 공부하고 나서 작품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73쪽 보면 작품들이 있지요. 많은 작품을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영시 강의는 3, 4월에 제 사운드 앤 센스 강의예요. 사운드 앤 센스라는 교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운드 앤 센스 이렇게 강의를 부르시더라고요. 교재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 교재가 바이블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 교재 많아요. 많은데 제가 제일 먼저 노량진에서 5년 전부터 썼고, 그 강의를 또 많은 분들이 사실 한 해 보면은 한 5, 600명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공유하시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10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공유 좀 하면 어때요? 그쵸?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그러면. 네. 3명은 좀 그래. 2명 되면 괜찮아. 근데 뭐 어떤 학교에서는 뭐 쏘고 빔으로 쏘는데요. 제 친구가 여기 서울에 성수동 쪽에 있는 모 대학에서 연극과 지금 거기서 강의를 해요. 그 친구는 학교를 갈 때 그 친구는 영어교육과를 갔었어요. 남자예요, 남자인데 갔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다 받아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저는 노량진에서 있고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왜? 너 유명해? 왜? 너 뭔 소리야?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다 한 15명이 앉아서 무슨 세미나실에서 빔 쏴가지고 네 강의 듣더라. 그래서 내가 네 학교 죽었어. 나한테 걸렸어. 막 그랬죠. 내가 우스갯소리로. 원래 불법이잖아요. 학교 단체로 한 명 돈 내고서 15명 이러고서 하는 거는.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이렇게 너무 야박하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자, 어찌됐건 그런데 그거 강의를,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 교수님들도 들었고 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 사운드 앤 센스 3, 4월에 하는 거를 제가 매해 4년, 5년째 3, 4월에 하거든요. 그것도 처음부터 그 강의를 하면 안 돼요. 기본기를 닫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문학에 대한 흥미를 딱 갖춰놓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작품 하나하나를 어휘 하나하나 꼼꼼하게 왜 이 어휘를 썼을까, 이 라임이 뭐냐, 스트레스가 뭐냐,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를 강의를 하려고 3, 4월에 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노량진가가 죄다 그거를 1, 2월에 막 뭐 무료 특강도 하고 뭐 맛배기겠죠. 그거 뭐 50분 1시간 그걸 맛배기로 강의해서 되겠어. 저는 그걸 3시간 강의해요. 보통 2시간 반 3시간 그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문제화 시켜요. 1차 문제로 2차 문제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나하나 소화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되겠어요 그거? 자 책을 바꿔버릴까 확? 자, 또 제가 또 예전에 또 리터러처라는 원서를 가지고서 그 아까 기출 나왔던 그 또 옐로우 페이퍼라는 걸 리터러처라는 원서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책이 너무 두껍고 비싸요. 그리고 뒤에 드라마 부분이 책의 반인데 하지도 않거든요. 그쪽 파트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강의하다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그 책들로 가지고 노량진 문학 강사들이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바꾼 게 사운드 센서였거든요. 안 되겠다.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단계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면 한번 그런 거 하는 거 있으면 들어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냉정히. 난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운드 센서 3, 4월에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때는 한 5, 60개 작품을 엄선해가지고 그냥 작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문학을 우리나라 말, 국문학처럼 강의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요, 눈치만 있어지지 정확하게 시를 해석을 못 하잖아요. 영어 선생이 단어 하나하나를 뽑아주면서 분석을 해야지 그냥 번역사 갖다 놓고서 그냥 작가의 백그라운드가 뭐다, 이 작품의 뭐다, 그거는 다른 책을 읽고서 보는 거랑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작품을 꼼꼼하게 해석해야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3, 4월에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나 1, 2월 달에는 그래도 한 10몇 편? 그거를 할 테니까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좀 차이가 있다면 74쪽 보시고요. 76쪽 보시고요. 각 시마다 다 어떻게 해놨더라? 문제를 제가 넣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냥 작품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 작품이 어떻게 문제화 될 수 있고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문제를 다 하나씩 넣었어요. 그게 올해 제가 새로 만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영미소설 보시면요. 124쪽이요. 역시 작품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200편, 300편 소설 읽을 수는 없다. 어떠한 소설이 나와도 기본적으로 소설이 쓰여지는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난다면 어떤 처음 접하는 작품들도 읽어나가지 않을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이론과 간단한 이론들을 제가 일부러 책에다가 많은 말을 안 써놨어요. 왜냐하면 문학만큼은 책보다는 제 머릿속에 있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이거 하려니까 너무 아파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다 키워드로만 넣었어요. 문학사 오늘도 보시면 그냥 단어만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노트 필기 하시라고요. 오히려 제 머릿속에 더 많은 게 있으니까 제가 거기가 이렇게 125페이지 보시면 딱 키워드 126페이지 키워드만 넣어놨죠? 그거가 아니라 그걸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쫙 펼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작품 5개 넣어놨습니다. 처음에 ANP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5개. 요거를 저랑 같이 훑어보려고 합니다. 훑어보려고. 꼼꼼하게 해야 돼요. 물론 혼자서도 읽는 게 있죠. 중요한 건 저는 강사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중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앞에서 이걸 할 때는 뭔가 도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 읽을 때와 차이를 드려야 되잖아요. 읽었을 때는 해석은 했는데 요게 요 말이었구나. 요게 요런 게 있구나. 그거를 같이 하는 게 제 강의 포인트니까 그렇게 얇지만 절대 내용이 얇지가 않을 거예요.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뒤에 브로그는 영문학 필수 용어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거 미처 잘 못 알아듣지만 참고하셔서 아주 필수적인 것만 제가 추려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8페이지 펴볼게요. 임용고사 영미문학에 대해서 무슨 작품들이 나오고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무조건 작품 읽고 무조건 문학, 여기는 소양을 쌓자고 여러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노량진에는요. 그쵸?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1년 안에 끝판 내셔야 돼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1번은 항상 기출이에요. 어떻게 나왔는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마음의 다짐도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학을 접근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방향이 설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대, 중세,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합니다. 자, 우리가 볼게요. 아까 여기가 5세기서부터 10세기 요거를 고대 영어 기간. 자, 10세기에서 몇 세기? 15세기까지
중세. 자, 요건 16세기입니다. 르네상스라고 해요. 르네상스는 유럽에서 원래 12세기, 13세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12세기, 13세기면 여기네요. 그쵸? 요때 영국은 무슨 브루스? 난리 브루스. 난리 브루스에 무슨 문예부흥이 일어나. 대기하고 있다가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귀족들 난리 났고 정리되고 절대 왕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절대 왕권. 이해되죠? 이제 귀족 다 필요 없어. 왕이 필요해, 우리는. 이미 이 시기까지만 해도 중세의 말기에는 교회의 세력이 약화됐죠. 이때가 황금기고, 교회의 황금기는 이때고,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의 어떤 신앙의 문제, 교황의 타락, 이런 것들이 대두돼서 교황이 죽고, 교황은 하락, 왕이 대두가 됐던 거예요. 왕권이 수립되죠. 영국의 대표적인 여왕, 누구?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여기에요, 여기. 아셨죠? 네, 여기가 엘리자베스의 왕이다. 왕권이 수립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안정이 되네요. 되셨죠? 안정이 되네요. 안정이 되니까 당연히 먹고 살만하네요. 그러니까 문학과 예술이 부활하죠? 부흥하죠? 문예부흥. 뭐와 맞나? 문학과 예술, 문예부흥. 인문주의. 인문의 그 전에는 무슨 주의? 종교주의에서 인간. 됐습니까? 신에서 theos,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고. 됐습니까? 종교 개혁. 적지 마세요. 상식이에요, 상식. 종교 개혁. 왜? 이때 무슨 시대? 교회 시대. 타락 문제 나오니까 안 되겠다. 순수한 종교로 가자. 종교 개혁. 이것들을 하나로 이것들이 바로 르네상스예요. 아셨죠? 자, 우리의 관심은 종교 개혁 관심 없죠. 이게 신학대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가는 거죠. 되셨죠? 이걸로 갑니다. 문학과 예술이 부흥을 했어요. 인간 중심으로 갑니다. 르네상스. 자, 여기서부터 영문학의 황금기. 여기는 암흑기였어요. 머리로,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크게. 암흑기. 황금기. 자, 르네상스 기억합시다. 문학과 예술이 막 부흥했어요. 이 당시 막 그동안에는 맨날 그림도 막 예수님, 바울 그림, 막 요한 그림 이러다가 이제는 인간의 나체, 여인의 막 그런 인간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이해되시죠? 예술도 그랬고요. 막 그랬어요. 문학도 그렇고요. 인간주의로 갑니다. 맨날 중세는 어떤 시가 있어서 중세 시는 되게 뭐였겠어요? 시가 있었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쉽게 제가 지금 과장할게요.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아셨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는 뭐냐? 인간 위주로, 인문주의잖아요. 사람. 그럼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능. 뭘 노래할까요? 자,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서 인간 위주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쓸 거예요. 어떤 테마가 가장 좋습니까? 아름답고. 사랑이지. 그쵸? 러브 아닙니까? 러브. 연애시. 알겠습니까? 자, 연애시를 쓰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자,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는 시와 드라마. 선생님, 소설 없어요? 소설? 여러분, 소설은 18세기에 발생이 됩니다. 소설은. 아셨죠? 이때는 소설 얘기 아닙니다. 예. 18세기까지는 그냥 다 시예요, 주로. 왜? 일단 여러분들, 소설과 시를 비교합시다. 소설이 유행을 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인쇄가 있어야 돼요. 종이가 있어야 되고, 제작해야 되고, 그쵸? 표지도 만들어야 되고, 글자도 많아야 되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가 먼저잖아요, 당연히. 상식. 자, 요 두 개만 기억하면 시는 소네트 나왔다, 이제 드디어. 맨날 시험에 나오는 소네트. 요거를 오늘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요거는 작품 속에서 나오니까 그때 소네트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요건 기억하세요. 소네트라는 게 이때 나온 거예요. 연애시입니다. 연애시. 그 다음에 이거는 정형시예요. 정형시라는 것은
형태가 정해져 있다. 어떻게? 14행이에요. 무조건. 한 년이 14행, 14개 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만, 행만 14개 행이 아니에요. 박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 우리나라 말은 리듬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 리듬이 있어요, 없어요? 표준말. 네이티브로서 한번 해주세요. 우리나라 말 강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표준말은. 방언은 있죠. 가가. 강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방언은. 우리나라 말은 강세 없어요. 리듬 없습니다. 아버지.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영어를 배울 때 어린아이들이 제 세컨이든 퍼스트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큰 의미는 영어라는 것은 리듬어잖아요. 강세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칠 때는 banana 이렇게 가르쳐야지. banana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다르니까, 차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반에서 영어 좀 한다고 여러분들 나서서 하는 애들이 재수없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평상시엔 저렇게 말하는데 얘 영어 말할 때는 꼭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그게 맞잖아요. 영어는 그렇게 해야만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영시라는 걸 봅시다. 문학. 영시라는 것은 영어로 쓰여진 시야. 그러면 영시에는요. 리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강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우리는 없습니다, 리듬. 아셨죠? 근데 이것이 영시라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영어에는 리듬이 있어요. 영어는 리듬어잖아요. 강세가 있잖아요. 그쵸? 슬라블이잖아요. 영어는 음절어잖아요. 음절에 강세가 붙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 우리는 언어학적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영시에는 강세가 있어요. 영국에서 영어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강세는요, 약강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강세는요, 없어요. 강세가 없잖아요, 우리는. 영어는 약강 좋아해요. 이게요. 영어를 시작할 때는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영어의 동사들의 강세가 어디 붙어요? 처음이에요? 이에요. 뒤죠. 우리 좀 언어적인 영어라는 그 언어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라는 강세가 이름절이 아닌 이음절, 삼음절들은 되게 뒤에 붙잖아요. 그게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를 시작할 때 이걸 해야만 이제 리듬 타기 하고 영어가 자연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영어는 이걸 좋아해요. 그다음 영어에 강세도 있지만 영어에도 박자가 좋아해요.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박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박자 좋아해요? 송대관이가 했더라. 네 박자 좋아해요. 쿵짜 쿵짜라 쿵짝짝 쿵짜라 쿵짜. 우리 네 박자. 영국은 5박자 좋아해요. 따지지 마요. 묻지도 말고. 영국은 그래. 5박자 좋아해요. 우리는 쿵쿵쿵쿵 쿵쿵쿵쿵 이거 좋아해요. 영국은 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 이거 좋아해요. 어떡하겠어? 피가 나는데. 알겠죠? 영국은 5박자 좋아한다. 되셨죠? 영국은 리듬은 강약이다, 약강이다? 약강이다. 그런 걸 합친 게 약강 오복격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사운드 댄스 강의할 때. 그런 거를 그냥 조금 iambic, 펜타, 미터. 펜타가 영국의 국방성이 뭐라요? 이름이. 펜타건.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펜타가 5. 그쵸? 미터. 박자. 5박자. iambic이라는 게 약강이라는 거예요. 약강.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거 좋아한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시가. 그러니까 14행이야. 14행인데 단어마다 읽다 보면은 시는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시라는 게 왜 힘들었냐면 곡의 강세에 맞춰서 단어를 갖다 써야 되니까. 약강을 쓰려면 여기 강이 오는 단어를 꼭 써줘야 된단 말이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5박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뒤에 음가가 반복을 돼요. 규칙을 생겨요. 이런 거를 우리가 운이라고 그래요. 운.
rhyme이라고 그래요. rhyme.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본격적으로. rhyme. 구조, 스킴 해죠. rhyme 스킴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rhyme 스킴, 이탈리안 소넷에 rhyme 스킴 있었죠? 예. 그런 게 요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소네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소네트 임용에 아주 필수다. 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드라마 있다. 드라마 하면 당연히 뭘까요? 셰익스피어예요. 그쵸? 뭐 벤 존슨도 있고요, 셰익스피어도 있고요, 뭐 크리스토퍼 말로우도 있는데 드라마 셰익스피어 드라마 아까 제가 찍어드렸죠? 셰익스피어 드라마 볼 거라면은 하나 뭐다? 햄릿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거나 뭐 그걸 보시거나 햄릿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 자, 소넷에도 원래 종류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오늘 문학 흐름만 보니까 자, 됐고요.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로 갑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미지로 아까 자, 5에서 10세기 고대, 10에서 15 중세, 교회, 난리, 브루스, 초서. 자, 16세기 왕 필요했다. 귀족끼리 더 이상 필요 없다. 절대 왕정 수립, 왕 딱 중심 잡으니까 안정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문학과 예술이 부흥. 원래 12, 3세기에 유럽에서는 문의 부흥이 이미 일어났었는데 영국에서는 2, 300년 뒤에 난리 브루스 때문에 뒤에 도입됐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문학이 들어오는 거죠. 유럽에서 유행했던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네트예요. 소네트라는 건 원래 영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원래 만들어진 거예요. 이탈리아 문학, 보카치오나 막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식 소네트가 된 거고 그것을 가장 즐겨 사용한 사람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에요. 셰익스피어는 드라마 작가도 유명하지만 이 소네트 작가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작가니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가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6세기 정리되셨죠? 자, 17세기 볼게요. 17세기 갑니다. 17세기 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16세기 여러분 역사란 반동이다 그랬어요. 다시 역사란 반동 치고받고야 똑같아.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 연애할 때 키 큰 남자 만나봤어요. 아 헤어졌어. 그 다음에 키 큰 남자 또 만납니까? 아니죠. 이번에 작은 놈 만나보고 싶죠?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 만났더니 이게 날 무시하네? 아이 돈이고 나발이고 나를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이라 좋다 만났더니만 사랑만이 다 행복한 건 아니구나. 반동이야. 역사라는 것도 똑같은 거야. 당도 그래. 여당이 짓고 나면 야당이 해보고 또 야당이 하면 짓고. 인생이랑 세계사도 똑같은 거야. 문학사도 똑같은 거란 말이야. 자, 중세 교회였네. 교회에서 16세기에서 교회가 완전히 뒤로 밀려났었죠. 왕 수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주의라는 게 뭐야? 너무나 인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다소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잠자고 있던 여러 종교의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청교도라고 그래요. 원래 그 사람들이 처음에 푸른 도복을 입고 다녔대요. 그래서 풀을 청자 쓴 거예요. 청교도. 근데 영어로는 퓨어리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순수교가 더 좋아요. 정화교 또는 퓨어리파이가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좀 교회를 정화시키자. 이제 순수한 열정으로 가자. 교황과 정치에 그동안에 정교 일치가 됐었던 그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고 정치인 정치대로 가자. 우리는 순수한 종교적인 열망을 가진 순수한 복음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더군다나 그들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을 했냐면 그들은 이미 시민들이었어요. 시민들이었는데 자, 일로 갈까요? 카메라를. 아까 16세기에 나왔네요. 그냥 이해하세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16세기 아까 엘리자베스 여왕 계셨어요. 이분. 되셨죠? 이분은 아이를 몇 낳으셨나요? virgin이죠. virgin. 결혼 안 하셨죠? 확실합니까? 자, 어쨌든 virgin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virgin, 처녀시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나중에 미문학서도 있지만 요 시기에 영국이 이제 난리가 나거든. 영문의 문학의 황금기도 하고 영국의 대영 제국이라는 게 이때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로 진출을 합니다. 막 아셨죠? 해상 제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영국이 막 각 집에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전에도 또 신대륙이 누구죠?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됐죠. 그러니까 그 신비의 세계다. 새로운 땅이구나. 당시에는 유럽 사람들은
여기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근데 바다 건너서 확 갔는데도 거기도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라는, 우리로 말하면 새로운 혹성을 발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살만하대. 사람들이 건너가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영국에서 귀족들을 몇 명 데리고서 미국에다가, 미국 신대륙에다 파견을 보냅니다. 니네 한번 가. 거기 살아봐. 국가에서 지원해줄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주가 버지니아예요. 미국의 최초로 세운 주가 버지니아. 버지니아라는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이 있습니다. 여기. 자, 미국 있죠, 여기. 북부, 남부. 여기 멕시코, 캐나다, 태평양. 그쵸? 여기 일본. 여기 독도, 제주도, 한국. 그쵸? 제가 생각하는 한국사.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가라앉을 것 같은데 안 가라앉아요, 계속. 자, 어쨌든. 그래서 얘네가 지네 가라앉을까봐 계속 호주에다 땅 사잖아요. 일본 사람들, 부자들이 지금 호주가 땅을 사는 이거 얘네들 가라앉을 걸 알고서. 난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독도에 몰아서 살면 되겠네. 그쵸? 땅을 파고.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귀족들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뭐죠? 17세기. 이게 1610년, 1620년, 30년 이렇게 걸쳐서.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건 17세기 얘기인데. 자, 엘리자베스 여왕 얘기할게요. 버진이에요. 자, 당신은 왕 자손이 있어야 물려줄 거 아닙니까? 아들이 없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굉장히 정치를 잘했잖아요.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여자라기보다는 영국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세종대왕 같은 존재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이게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들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전임자가 잘하면 후임자가 힘든 거예요. 그쵸? 전임자가 워낙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딱 선생님 갔어요. 갔더니만, 자, 이번에 2학기 때 발령을 받은 누구입니다. 했더니만 가르치는데, 전에 영어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서 환장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엘리자베스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왕을 줄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하나의 스코틀랜드 왕을 갖다가 세웁니다. 그게 제임스 1세예요.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정통성이 없죠. 그러니까 의회와 마찰도 일어나죠. 또 나름대로 앞에 전임자가 너무 잘하니까 자기는 그거를 뭔가 극복하고자 더 오바를 하게 됩니다. 이게 되시죠? 그래서 그게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아먹었네? 영국을 말아먹고, 또 그 사람의 아들이 또 찰스 1세가 있습니다. 찰스 1세.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도 마찰을 하는 거야. 여기서 얘네가 국교를 만듭니다. 국교회, 성공회. 왜? 막 이혼하고 하고 싶은데 교황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니네가 뭔데? 왕이, 내가 교회를 만들래. 그래서 만든 게 영국의 성공회 국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과 마찰이 일어나죠. 그럼 여기는 국교회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또 오바합니다. 혼자 난리치고 의회와 마찰 막 난리 납니다. 그랬더만 일반 시민권자들, 그 당시에 종교적 순수하고 선량한 백성들, 청교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건 아니죠. 무슨 왕이 교회를 만듭니까? 이거 사이비 아닙니까? 왕이 먼저야? 교회가 먼저야? 얘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얘는 또 얘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누가 센 놈이에요? 위가 센 놈이에요. 얘는 쫓아냅니다. 영국 런던 지역에서 못 살게 영국에서 추방시켜요. 이 사람들을. 얘는 깨갱, 알겠습니까? 깨갱 시키는 거예요. 다. 어찌됐건 그 다음에 찰스 1세가 있었어요. 근데 추방시키는데 추방시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 찰스하고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회에 수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야. 크로멜. 그 사람이 바로 혁명을 일으키죠. 알겠죠? 네, 혁명을 일으켜서 찰스 1세를 처형시켜요. 그리고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는 대신에 추방을 시켜요. 어디로? 프랑스로. 넌 나가. 그래서 요 16세기 들어와서, 이게 이제 17세기 얘기입니다. 17세기 들어와서는 이게 뭡니까? 종교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청교도. 잠시 초반에 청교도 문학이 이제 일어나요. 청교도 문학이 10세기 초반에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다시 교재 볼게요.
그래서 지금 17세기 그러니까 청교도 막 제임스 가 청교도 탄압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왕 쪽에서 왕님 하면서 붙어서 또 딸랑딸랑거리는 왕당파들이 있더라. 이 왕당파들은 현실과는 멀리 그냥 왕 쪽에 붙어가지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해해 줄게요. 여기서 왕당파 문학의 특징은 까르페 디엠이야.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뭐죠? 영어로 말하면 seize the day. 나를 seize, 붙잡아라. 내일은 없다. 오늘 즐기자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그냥 무사 안일주의의 어떤 군종의 왕을 칭송하고 인생 뭐 있느냐 그냥 즐기는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좀 과격하게 말한다면 그런 문학들도 있고요. 다시 그 위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표시가 하나 있는데 형이상학파 시라는 게 있잖아요. 형이상학파 시인, 메타피지컬 포이시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시인들은 당시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청교도 문학이잖아요. 청교도가 한참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다소 종교적인 내용도 있지만 다소 종교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썼어요. 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사장이 돼 있다가 나중에 20세기에 T.S.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대시인이 모더니즘 작가가 논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재발견했어요. 이거야말로 대단한 시인이다. 그래서 이 메타피지컬 포잇, 메타피지컬이라는 영어 단어가 형이상학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피지컬 앞에 메타가 붙어서. 그러니까 왜 형이상학적이냐? 그 특징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볼 거예요. 제가 사운드 에센스 할 때 작품을 통해서 그때 이제 들으시면 그게 메타피지컬 포잇이란 말이 그거였구나. 근데 요거는 이론은 기출에 한번 나왔고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작품이 나올 차례예요. 나올 작품은 하나밖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나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됐네요. 그럼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크로멜의 공화정 정치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서 이제 나름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왕의 부패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순수한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정부를 해야 정치를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보수적이야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잡았어. 그러니까 또 마찰이라고 하물며 이 사람도 자기 아들한테 다시 권력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또 마찰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을 크로멜을 또 처형시키죠. 하고서 안 되겠다. 다시 왕을 모셔옵시다. 복귀시키십니다. 복귀라는 컴퓨터 바이러스 복구하다가 뭐예요? restoration. restore가 복구하다잖아요. restoration. 예. 왕정 복귀라고 그래요. 아까 왕을 데려오려다 보니까 아까 어렸을 때 쫓겨난 망명 갔던 아들이 있었네. 기억나시죠? 찰스 2세. 어디 있었어요? 프랑스. 그 사람을 다시 왕으로 갖다 놔요. 그게 바로 66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왕이 이제 컸네. 나이 좀 먹었네. 먹으면서 어느 물을 먹었을까? 프랑스 물을 먹었네. 불문학이 도입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영국에 어떤 불문학이 들어오고 그 불문학의 장르로서 풍속희극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초기 신고전주의라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 풍속희라는 것은 당시의 풍속을 좀 유머러스하게 풍자하는 희곡이에요. 희곡인데 드라마인데 좀 뭔가가 풍자하고 막 젠치하고 귀족들 어머 아줌마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귀족 여자들의 막 허례허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웃음을 자아내잖아요. 그런 위트적인 것들 그런 드라마가 당시에 프랑스에서 성행하고 있다가 영국에도 들어오고 이해되셨죠? 그다음 또 뭐 하나 신고전주의라는 게 들어온다. 자 봅시다 여기 고전주의란 말도 없어요 사실은. 신고전주의란 말도 고전주의랑 똑같은데 신고전주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17세기에 설명했잖아요 여기. 그쵸? 17세기 이제 18세기로 갑니다. 그런데 17세기의 사이에서도 청교도들이 이 찰스 1세 아까 마찰이 있었잖아요.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쫓겨났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에 못 쓰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신대륙으로 건너가자. 처음에는 아까 영국에서 정책적으로 보냈다고 그랬죠. 귀족들을. 그 사람들은 미국의 남부로 보냈어요. 여기다가. 영국은 여기 쪽에 있어요. 미국이 여기 있으면 영국 여기에요. 영국이 이쪽이죠. 여기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일랜드 여기 있고요. 그럼 얘네들이 미쳤다고 돌아가지고 일로 가겠어요? 당연히 일로 동부로 가겠죠. 이해되셨죠? 어디가 더 따뜻하고 좋아요 살기가? 남부겠죠. 남쪽이.
그러니까 남부로 가요, 귀족들은. 우리가 못하러 초대를 가냐? 남쪽으로 정착을 합니다. 자, 귀족들과는 달리 이들은 국가적으로 정책을 보낸 거예요. 청교도들은 쫓겨나 있었어요. 영국에서 못 들어가요. 이 사람 종교들은 안 되겠다. 우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시를 건설하자. 언덕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종교적 열망을 가지고 이들은 따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5월의 꽃, 그 배를 타고 1620년 10세기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어디야? 영국에서 쭉 해서 남쪽엔 귀족이 있네? 우린 일로 가자. 북부로 가는 겁니다. 이미 이때부터 얘네는 태생이 남과 북이 바뀐 거야. 이미 남북전쟁을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고 문학도 발전 안 해요. 그냥 유럽에 있는 문학, 그걸 읽히는 거 수입해다가 그냥 읽는 귀족들이고, 이 사람들은 문학을 하러 가려는 사람도 아니고 종교적 열망을 가지고서 보란듯이 부패한 썩은 왕, 썩은 교황 이런 게 없이 우리 순수한 퓨어리탄들이 순수한 종교적 열망, 진짜 보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국을 한번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이걸 간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이해되셨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리로 갔다가 보니까 땅이 크네? 터진으로 가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쭉 가잖아요. 나중에. 이게 17세기 초반에 갔다가 나중에는 18세기 중반에 이것이 결국은 동서횡단 철도가 고가되고 인디언들하고 싸우고, 이때 뭐 서부 카우보이 영화 있잖아요. 막 빙하고 다 그 얘기들이잖아요. 땅 따먹기 하러 다니고 금광 캐고 골드러쉬 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카지노 만들고 20세기 이해되시죠? 그 얘네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포츠가 뭐예요? 미국에서 미식 축구예요. 비슷하잖아요. 크기도. 크기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국민성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탁구죠. 탁구. 남과 북이 갈려있고 함경도, 평안도, 경상도, 전라도 엣지 막 이런 거 하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얘네들은 미식축구가 이게 포스트 찍는 거예요. 가서 찍으면 자기 땅이 되니까 그런 것이 국민성이 있겠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미문학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문학이 먼저예요, 영국 문학이 먼저예요? 영국 문학이 먼저죠. 미국 문학은 그 뒤에 영국에서 건너갔잖아요. 영국과 유럽과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원래 미국 문학의 원조는 네이티브 인디언들 아닙니까? 거기 원주민들. 그렇잖아요. 주먹쥐고 일어서, 그분들 아시죠? 이름. 주먹쥐고 일어서 또 뭐 늑대와 춤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언어나 이런 것들이 인디언 문학은 거의 20세기 돼서 영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주로 구전 문학이었기 때문에 문학적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미국 문학이 시작이다 그러면 요 시기 이제 메이플러 건너선 종교 문학서, 청교도들이니까 종교 문학이겠죠. 그로 인해서 이제 점점 하는 게 미국 문학이고요. 어쨌든 자, 18세기로 갑니다. 하다 보니까 18세기에서는요 가장 큰 화두가 reason이에요. 여러분들 reason 이성, 합리성, 이것이 18세기예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reason. 이때부터 철학이라는 학문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존 로크의 합리적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18세기의 유럽을 휩습니다. 하나의 사조로. 그러니까 reason이에요. 이성적으로 하자. 종교도 아니다. 정치도 아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이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게 모든 문학과 예술, 정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알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이성이 있거든요.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왜? 이성이라는 건 논리가 주요고 논리에 설득당하면 그냥 다들 힘이 없는 거예요. 대중들은. 그 논리성에. 그러니까 이성이 하면서 그때가 뭐 프랑스의 몽도 일어나고요. 요 시기에 1776년 18세기니까 바로 미국도 독립하는 거예요. 이 reason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안 되겠다. 우리 이성적으로 문학이라는 것도 도대체 뭐 소네트, 뭐 드라마고 이게 막 뭐 정치고 뭐 교회고 다 필요 없고 진정한 이성적인 문학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가진 크리테리어가 뭐냐? 이성이라는 게 문학의 진수를 뭐겠냐? 자, 보자. 이때가 18세기인데 17세기 볼까요? 17세기 청교도 문학, 16세기 르네상스 인문, 인간, 15세기 교회, 이거 뭐야? 야, 원래로 가자. 첫 마음을 회복해보자. 고전으로 가보자. 알겠죠? 다, 일로 가자.
인간의 원류를 가보자. 그게 그래서 신고전주의라는 거야. 고전주의의 재발견.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문학에. 예술과 문학에 룰을 만들기 시작해요. 무진장 복잡합니다. 시에도요,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이런 주제에는 이렇게 쓰세요. 뭐, 데코룸이라는 적정, 용어도 많은데요. 나중에 나올 때 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룰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18세기 시는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어렵죠. 임용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려워요. 그거는 공부해야 돼요. 룰을 공부해야만 읽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킵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자, 18세기 갔어요. 룰, 리즌, 룰 갔어요. 자, 문학은 인생은 반동이다. 룰 너무 강조한다. 야, 법대로 해, 법대로. 법 너무 강조한 거예요. 법칙을.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반발하게 되죠? 이해되셨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 룰 너무 강조되면 반발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자유. 그쵸? 규칙, 나발, 법 다 필요 없어. 난 자연으로 돌아갈래. 이런 거 나오죠?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철학에서도 루소의 Return to Nature 나오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철학이 나오면서 18세기 후반부터. 그럼 그것이 문학에도 룰 다 필요 없어. 시라는 것은 말이야. 자연스러운 포이트리라는 것은 스폰티니어스, 아주 자발적인 감정에 넘쳐 흐릅니다. 이때는 이 단어를 써라. 이런 주제는 이런 문체를 써라. 이런 룰이 아니라 시라는 것은 그냥 자연을 바라보다가 호숫가에서 아름다운 개나리 한들한들 피어있구나. 그게 수선화잖아요. 데포딜스. 아까 was 시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커먼 랭귀지로 무슨 시어, 포에틱, 딕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일상적인 사람들이 소박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것들을 뭘 통해서?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즉, 리즌의 반대는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명 공부할 때 가장 극과 극이 뭔지 아세요? 영어학과 영문학이에요. 임용의 극과 극이. 영어학은 reason이에요. 영문학은 imagination이에요. 아셨죠? 달라요, 뇌가. 좌뇌와 우뇌가. 영어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문학을 잘 못해요. 싫어해요. 또 문학이 좋고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영어하기 싫어요. 꼭 그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둘 다 잘하나요? 어쨌건 그게요. 여기는 reason이고 이거는 imagination이란 말이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reason의 반대는 imagination이에요. 무슨 규칙이야. 그까 이거 대충 해. 상상력으로 하는 거요. 꼭 뭐 이렇게 써야 돼?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낭만주의라는 게 되는 거예요. 19세기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18세기 시가 읽기 쉬워요? 19세기 시가 읽기 쉬워요? 19세기 시가 읽기가 쉽죠. 왜? 일단은 낭만주의라는 것은 제가 그걸 써놨나요? 혹시 교재에? 볼까요? 19세기 볼게요. 좀 볼게요. 자, 17세기 아까 56쪽 보니까 그때는 시에 있어서 컨텐츠에 있어서 다이다틱이다. 교훈적이다. 시도 교훈적인 시를 썼고요. 1, 2, 3, 4 있죠. 시 다음에 지금 56쪽입니다. 2번 신고전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시라는 것은 형태에 있어서 고전적이다. 그러니까 신고전주의잖아요. 자, 고전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영웅서사시 기억나시나요? 베올프마? 네. 예전 고전에 쓰였던 영웅 대꾸체라는 문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어로익 커플릿이라는 건데 그냥 이거 듣고만 마세요. 이거 시험에는 어려워서. 커플릿, 히어로익, 영웅, 커플릿, 대꾸체야. 영웅 대꾸체인데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시가 있으면요. 두 행위, 커플이 쌍이 돼요. 쌍이 되고 꼭 요 끝에 음과 요 끝에 음이 같아야 돼요. 꼭
규칙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그 다음에 여기도 리듬이 꼭 iambic 펜타미터. 아까 약강 5박자. 원래 영국 사람들이 좋아했던, 유럽 사람들이 좋아했던 뭐 이런 그 규칙이에요. 그것이 그렇게만 꼭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것이 히어로익, 듣고만 마세요. 커플릿이라는 시의 형태예요. 오케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클래시컬을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도 아티피셜, 인위적이다. 예, 스타일에서도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딱 규범화 시켜가지고 시라는 건 이렇게 학자들이 하는 거고 귀족들이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시 학교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생긴 건 돈을 내서 공부해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시를 쓸 수가 없고 시를 읽을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는 거죠. 귀족들의 중심에 시가 됐고요. 그 나머지들은 작품을 통해서 보고요. 자, 낭만주의로 갈게요. 방금 전에 했던.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가 들어가면서 거의 연도가 잘못 표시돼서 1798입니다. 위에. 릴리컬. 자, 밸러드. 릴리컬, 서정. 릴리컬 포임이 서정시예요. 서정, 감정, 에모션. 감정을 서술하는 거예요. 밸러드, 민요. 서정 민요집이라는 거를 1798년도에 윌리엄 워즈워즈와 사무엘 테일러 코울리지라는 시인이, 자, 여기 낭만주의, 거의, 밑에 있죠? 예. 1번, 2번이 낭만주의 1세대입니다. 1, 2번, 2번, 3번이 낭만주의 1세대. 4, 5, 6번이 낭만주의 2세대.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한 블레이크는 1세대라기보다는 전 사람이에요. 제가 임용고사에 반드시 제가 죽기 전에 나올 작가가 1번 작가입니다. 아셨죠? 2번 작가 워즈워드는 작품이 기출이 한 번 되었지만 하나가 더 나온다면 후보자 있어요. 그 나중에 추후에 제가 자료를 할 거고. 6번은 기출이 됐고요. 아니. 5번이 기출이 됐고요. 쉘리. 예. 4번 후보자가 됩니다. 별표해 놓으세요. 나중에 시를 공부할 때 제가 좀 더 오늘 다 드릴 수 없으니까 1번, 4번. 네, 그중에 1번은 별표 3개로요. 그래서 사운드 앤 센스든 이 작품이든 블레이크는 좀 더 많은 작품을 볼 거예요. 한두 개 볼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낭만주의라는 것은 시가 평이한 언어로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서 굉장히 감정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시들을 가리켜서 낭만주의를 하는데 의외로 낭만주의 기간이 짧아요. 연도를 보세요. 몇 년 기간입니까? 그쵸? 30여 년밖에 안 되죠? 반짝합니다. 원래 사랑은 반짝이지 않습니까?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감정이라는 게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나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감정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빅토리안 에이지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의 어떤 후기인데 이때는 낭만주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설의 시대예요. 소설. 자,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 대륙에서는요, 새마을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겠죠. 세상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그쵸? 예. 긍정적인 측면, 뭐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이 도시가 발달하지만 반대로 도시에 몰려든 여러 가지 인구 문제, 뭐 고아 문제 이런 문제들도 하잖아요. 그러나 작가들은, 지식인들은 바로 그런 어두운 면, 소외된 부분들을 드러내서 세상에다가 알려주는 게 지식인들이 할 일이잖아요. 항상 밝은 쪽에서 박수 같이 치는 건 지식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잡것들이고 지식인들이라는 것은 남들이 예할 때 혼자서 아니요 할 수 있는 정확한 논리와 정확한 그거를 통해서 그게 지식인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 당시에도 바로 지식인들, 문학가들은 바로 그런 역할들을 담당했더라.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지식인들은 주로 좋은 측면보다는 소외되고 잊혀져가고 그런 것들을 노래하다 보니까 문학 작품들이 다 어떨까요? 어두운 면을 그려내겠죠. 이해되셨죠? 어떤 고아의 문제, 빈부 격차의 문제, 사회 부조리의 문제 그런 것들을 그려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시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할 말이 많네. 맞죠? 할 말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보다는 뭐가? 소설이. 내쳤죠? 그리고 18세기부터 또 인쇄술이 발달됐으니까 이제는 종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9세기부터는 소설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그날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시인도 당연히 있지만 주로 포인트를 잡는 소설. 대표 소설가 볼까요? 59쪽 볼게요. 찰스 디킨스. 듣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올리버 트위스트,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 뭐 이런 작가를 쓴 찰스 디킨스, 윌리엄 맥피스 세커리, 허영의 시장 했었던 베너티 페어 작가이고,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우더링, 방언이죠. 웨더링을 갖다 우더링 하이트 해가지고 폭풍의 언덕, 조지 엘리어트, 사일러스 마너, 토마스 하디, 제일 알고 테스. 이해되셨죠? 대표적인 주옥 같은 작가예요. 대표적인. 자, 요것들은 이 사람들에서 나올 수 있는 필독서나 어떤 부부발췌들은 제가 후반기에 여러분들에게 뭐 자료든 아니면 제 뭐 카페든 수업 시간이든 한번 참고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잖아. 시라는 시인도 있었다. 시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거만 넣으세요. 로버트 브라우닝. 대표적인 시입니다. 로버트 브라우닝. 부인이 또 연상입니다. 9살인가?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How do I love thee? 하는 그 시도 있고요. 이해되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또 문학적 용어, 뭐 극적 독백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글쎄요. 임용고사에 나오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시를 본격적으로 할 때 설명할 거고요. 넘어갈게요. 이제 20세기로 갑니다. 자, 이제 현대로 오면 올수록 세상이 참 복잡해지죠. 참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갔다가 요즘에는 뭐예요? 정보사회라고 그러죠? 맞죠? 농경사회에서 교회, 그죠? 종교사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산업사회로 갔다가 근데 그 텀이 굉장히 짧아지죠, 이제. 예전에는 한 1500년, 1000년간, 3천년간 농경사회였다가 그쵸? 또 한 1000년간 교회 세계로 갔다가 한 200~300년, 100년간 산업사회로 갔다가 요즘에 20세기는 정보화 사회라며요. 그쵸? 또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어떤 사회가 될지 모르잖아요. 외계인 사회가 될지. 우리가 뭐 새로운 행성을 뭐 발견을 해서 뭐 그들과 협약을 맺고 새로운 인생이 모르잖아요. 저는 맨날 그런 이미지네이션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쨌건 자, 20세기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세상이 복잡해지네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발견되고 어지러워요. 하물며 드디어 뭐가 터집니까? 세계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야, 이거 상상이나 했던 것들이 이제 막 현실로 오는 거예요. 대량 학살. 옛날에 칼 들고 방패 들고 야! 활 쏴라! 활, 대포 해서 한 10명 죽이면 대단했는데 이제는 그냥 한 방에 몇십만 명 그냥 죽이네? 거기에서 밀려드는 인류의 충격. 우리는 뭘 위해서 달려왔는가? 2000년 밀레니엄, 2000년, 1000년, 이게 2000년이 오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줄 알았어. 1900년이잖아, 이제는 거의. 뭔가가 과학이 발달되고 인류가 살만한 게 공장도 세워지고 건축도 높아지고 빌딩도 세워지고 자동차라는 것도 생겨지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인류에게 혜택만 줬던 게 아니라 그 과학이 결국은 독이 되는 서로가 대량 살상 무기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대단한 충격과 혼란과 뭔가 믿었던 크리테리아가 없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는 한때는 그래도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고 왕 말 잘 들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았고 그쵸? 뭐 이렇게 살면 뭐 되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바로 옆에서 대량 삭상 옆 나라가 하나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막 전쟁 20세기가 돌아오면서 가치관의 붕괴, 혼란, 아노미 형상 그런 것들 이제 문학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없는 거야. 없어요 이제는. 누가 영웅입니까? 예전에는 아서 왕이라도 영웅이 있었어. 베올프라도 있었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도 있었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제는 없는 거야. 도대체 누가 영웅이고 뭐가 행복인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바로 20세기 초반 모더니즘, 현대주의죠. 근데 그냥 모더니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더니즘 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센터와 마진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센터라는 게 있어. 센터는 왕, 교황,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센터가 있었고 우리는 마진으로서 센터를 숭배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는 없는 거야. 센터와 마진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야. 모든 형식의 파괴, 주제의 파괴 이런 것들이 문학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바로 모더니즘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식의 실험적인 소설들, 실험적인 시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학적 특징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60페이지 체크만 합시다. 의식의 흐름, Stream of Consciousness, 제임스 조이스의 밑에 있죠. 60조 2번 문학적 특징의 1번 모더니즘 운동에서 제임스 조이스 의식의 흐름 Stream of Consciousness. 자, 소설을 쓰는데 쉽게 말할게요. 원래 이 말은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비평가가 먼저 사용을 했었던데 이게 뭐냐면 제임스 조이스가 나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소설 쓰겠습니다라고 한 건 아니고 제임스 조이스가 소설을 쓰다 보니까 이거를 가리켜서 이런 기법으로 썼구나. 자, 과거에는 연대기적 서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사람이 태어나고 뭐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소설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의식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사람이 의식에 따라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배경, 세팅이 무너지고요. 시간의 순서 배열이 무너지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드라마도 많죠. 영화 보다 보면은 막 이 얘기 했다가 그 사람 따라서 저 얘기가 그게 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센세이션했던 거죠. 다소 통일성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뭔가 정확하게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 다시 구성을 우리가 해봐야 되니까. 그쵸? 또 주인공의 의식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면은 그 사람이 죽은 장면보다는 그 사람이 모두 아이스크림 케이크 하나 먹었던 게 그 사람 의식에 많은 차지해. 그러면 그게 소설의 한 몇 챕터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 그런 실험적인 소설 나오고 할 말이 많아요. 저도 이거를 논문도 써봤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들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체킹을 하시고 거기 보면은 뭐 WBH 있죠? 예이츠는 기출 나왔었고 아까 2000년도에 기출 나왔습니다. 아까 기출 참고해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기출 나왔고 하니까 61쪽 갈게요. 끝으로 드라마 쪽 볼게요. 지금 계속 우리 드라마 시험에 나오는 것은 현대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2번 The Abstract Drama 부조리 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부조리한 거예요. 대표작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 베케티의 Waiting for Godot. 그쵸? Waiting for Godot.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는 거죠. 존재하는. 물론 이것이 고도가 보이지 않는 실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부조리극이 이게 뭐냐면 작품에 그냥 고도는 작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이 기다립니다. 어린아이가 옵니다. 뭐 하세요? 우리 고도 기다려. 예를 들어서 1막 2막으로 돼 있어요. 근데 둘이서 그냥 쓸데없는 말만 합니다. 기다리는데 예를 들면 다 설명했어요. 저는 뭐 드라마도 봤고 읽어봤지만 뭐해? 심심하니? 그래. 1막 끝날 때 아이가 옵니다. 오늘 뭐 하세요? 우리 고도 기다려. 네. 고도 안 오나 봐 오늘. 알았어 갈게. 가. 1막 끝. 2막 또 둘이 평생 고도는 안 옵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 두 사람이. 처음에 그걸 본 비평가들이 난리 났죠. 다 병 던지죠. 이게 뭐 장난해? 이게 뭐야 이게 드라마가 플롯이 없어. 뭐 플롯이 구성이 없어. 뭐 갈등도 없고 뭐 하자는 거야. 멍하니 투명. 돈도 안 들이고 뭐 장난해? 장기하와 얼굴도 같은 존재야. 남들은 뭐 몇백억, 몇십억 들여서 뭐 음악도 하고 뭐 하는데 이거 드럼하고 기타 몇 개 가지고 다리가 나 다리가 이거 하고 장난해? 뭐야? 근데 사람들은 점점 그걸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네. 꼭 소녀시대 원더걸스 옷 입히고 막 방송하고 돈치라하고 막 모두 최첨단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가 가만히 있어보자. 현대를 살아간 실존주의 작품이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뭐냐? 막연한 뭔가를 기다리는 거야. 그냥 공부도 마찬가지. 합격? 난 무조건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게 고도가 되는 거예요. 막연하다면.
아, 합격했으면 좋겠다. 내일도 합격했으면 좋겠다. 고도죠. 구체적으로 왜? 명확하게 어떻게 합격할 건데요? 합격하면 뭐 할 건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고민하지 않아, 현대인들은. 그냥 막연한 고도야. 아, 결혼하면 좋겠다. 오늘 뭐해? 아직 결혼해야지. 그게 다 고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현대인들의 실존주의 작품을 그려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알고 보면은 플롯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말이 안 돼. absurd 하다는 말이야. 부조리그. 아셨죠? 그래서 그 작품 하나 정도 사무엘 비켓의 웨이팅 포 고도, 그거는 후보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대표 작품이니까. 드라마가 나온다면. 이해되셨습니까? 예, 제가 이해되고 30분 한다는데 또 1시간 한 것 같아요. 죄송하고. 사실 미문학도 할 얘기가 많아요. 많은데 뭐 많지는 조금 있어요. 좀 체킹할게요. 근데 제가 찍어만 드릴게요. 오늘. 그래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계속 제가 뭐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뵈니까 중간중간 오늘 화두로 던졌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프래그먼트적인 파편적인 것들을 잡아다가 좀 더 이제 확대시킬게요. 63페이지 볼게요. 위에 보면요. 니커버커스라고 있어요. 요거는 원래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의 그 주인공이에요. 니커버커가 그냥 막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그냥 그 주인공 이름을 땄고 그냥 됐어요. 이 말하면 복잡해진다. 포인트, 워싱턴 어빙 기출됐고요. 예. 그 다음에 제임스 페니모 쿠퍼 대표적 우리가 최후의 모이칸족의 최후, 영화로도 만화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애니메이션? 모이칸족의 최후. 모르시는 라스트 오브 더 모이칸. 그런데 그런 거 있는데 넘어갈게요. 초월주 2번으로 갈게요. 에머슨 서로 나왔고요. 3번 별표하세요. 허선.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실려있는 거. 큰바위? 여러분 없나요? 큰바위 얼굴? 또 뭐 있죠? 데미무어가 주연했던 거. 주홍글씨. 후보자입니다. 소설. 기출 나올 수 있는 거. 3번 별표. 1번 에드가 로맨티시즘, 미국의 낭만주의가 에드가 알렌 포. 우리가 대표적 포우의 대표적인 애너벨리 시가 있고요. 나중에 저랑 볼 거예요. 볼 거고, 그다음에 소설로는 블랙캣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단편소설 몇 년 전에 강의했던 거기에 블랙캣 강의했어요. 그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블랙캣 소설, 단편소설 후보자입니다. 검은 고양이. 나중에 검은 고양이 회벽에 들어가 있었죠. 겁나게 무섭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포 별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머 멜빅. 자, 허머 멜빅의 대표작 모비딕이네요. 모비딕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웃자고 하는데도 자, 여러분 모비딕 후보자입니다. 나올 수 있는. 그 다음에 아까 4번 에밀리 디킨슨 별표하시라고 그랬죠? 시인으로서 기출 나올 수 있는 별표. 4번은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쭉 가시고 65페이지로 갈게요. 원래 이거를 동영상에 한 4번 또는 2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엑기스만 할게요. 9번에 오헨리 별표죠. 교과서에 실려있죠. 이것도. 마지막 입새. 또 크리스마스 현자의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것들 소설이 있어요. 특별히 이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알아주세요. Surprising ending. Surprising ending 기법. 결말을 놀라워라로 결말을 맺는 거예요. 두 친구가 있었네. 하나는 두 친구가 오랜만에 몇 년이지? 20년 후인가? After 20 years인가요? 20년 후에 만나기로 한 거야. 약간 말도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걸 따지면 안 돼요. 거기서 페이소스를 느끼게 하는 게 오웬이는 감옥에서 살았거든요. 더 가난해가지고요.
감옥에 살면서요. 몇 편을 썼더라? 600여 편인가 300여 편 단편을 쓸 정도로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냥 강한 인간미를 느끼는 단편소설을 짧게 썼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매일매일 쓴 것 같아. 하루 하나씩. 두 친구가 있었네. 두 친구가 만나겠는데 하나는 알고 보니까 두 친구 20년 후에 만나기로 한 거야. 오늘은 딱 만났는데 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네. 근데 저쪽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와요. 친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요. 경찰이 오네. 경찰이 오더니만, 아유, 뭐 하십니까?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친구를 20년 후에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관이, 그러시군요. 어떻게, 그 친구가 뭐 아직 안 왔나요? 그러니까, 글쎄요, 올 때가 됐는데 기다려보죠. 이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소년이 쪽지를 갖다 줘요. 딱 보니까, 아까 그 경관이 준 쪽지예요. 소년한테 전달해주라고. 친구요? 아까 그 경찰이 나였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차마 거기서 친구를 만나러 자기 갔는데 알고 보니까 범죄자인 거야. 차마 잡진 못하고 피해주고 소년한테 그걸 준 거고 뭐 그런 거. 크리스마스 선물 또 뭐예요? 남편하고 여자가 있잖아요. 부부가 있었어. 그쵸? 근데 둘 다 가난해. 크리스마스 서로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 근데 여자에게는 아름다운 머릿결, 남자에게는 시계줄이 없는 시계만 있네. 여자는 그 머리를 싹둑 잘라다가 남자의 시계줄을 샀고 남자는 시계를 팔아다가 여자의 머리핀을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나중에 크리스마스를 딱 왔더니만 여자가 두 건 쓰고 있고 남자는 이러고 있는데 여자가 선물이야 하다 보니까 뭐야? 나 이거 살라고 당신 이거 주려고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웬 핀? 나 당신 주려고 이거 하니까 머리가 짧아진 거고. 바보들이죠 바보. 물어보면 되잖아 서로. 그러니까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그쵸? 부부싸움의 모든 원인은 커뮤니케이션 안 하는 거야. 알아? 왼수라는 게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안 하면은 사이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지막에 엔딩이 이렇게. 그 작품 속으로 빙의해야 돼야 돼. 빙의. 눈깔 돌아가고 개고픔 물어야 그 여자의 마인드, 그 남편의 마인드가 돼야 글이 읽히는 게 문학이야. 그래서 제가 앞으로 빙의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드라마를 읽을 때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윌리의 목소리로 아빠 어땠어요? 막 이렇게 읽고 그래야 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그게 되거든. 그게 문학이란 말이야. 어쨌든 중요한 거야. 뭐냐면 몇 번? 1번 별표. 아까 오해니. 자, 그 다음에 10번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 할 말을 많은데 자 2번에 피처럴드 기출 나왔네요. 아까 위대한 개스비 기출 나왔고요. 해밍웨이 기출 나왔죠. 나왔습니다. 아까 더 킬러스라고 과거에 찾아보시면 나오고 아까 기출표 맨 앞에 있죠. 4번 별표 윌리엄 포크너 작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포크너 하면 미국 문학의 대부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저랑 단편소설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단편소설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A Rose for Emily 에밀리를 위해서 장미 한 송이를 갖다 바치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저랑 공부할 겁니다. 요거는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1번 맨 마지막 20세기 드라마 소설 20세기 소설가 드라마. 자 3번에 테네시 윌리엄스 유리동물원 이번에 기출 나왔고요. 작년에 기출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아서 밀러 세일즈맨의 죽음 기출 나왔어요. 3번 4번은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유진 오닐은 조금 그렇고 20세기 초창기라 1번 존 스타인백은 소설가입니다. 또 Grapes of Wrath라는 작품이 있어요. 요거는 꼭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요걸 문제로 좀 몇 문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5, 6월 달에 작품이 있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아마 저랑 읽을 거예요. The Grapes of Wrath 분노의 포도. 이 작품. 이게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 그러는 겁니다. 자, 보다 보니까요. 제가 나올 만한 작품들을 다 다룰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하고 저랑 같이 읽고 또 저랑 같이 읽지 못한 것들은 후반기에 문제풀이 때 제가 문제화도 시킬 거고 또 문제화 시키지 못하면 자료로 같이 한다면은 거의 문학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그 내문학 다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좁혀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자, 사실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천천히 할게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임용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공부들이니까 68쪽부터 나갈게요. 나가는데 시하고 문제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여기 시들은요. 제가 영문학 개론에서도요. 아주 임용틱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고 실릴 수 있는 작품들의 난이도만 아주 엑기스로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한 4주에 걸쳐서 시를 천천히 꼼꼼하게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오시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면은 일단 일반 영어 숙제 과제 한 거 많잖아요. 그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날이라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원래 다른 날 하지 못해서 오늘 OT 겸 문학도 1시간, 일반 영어도 1시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늦게 끝나지 않으니까 부담 안 가지시면 좋겠고, 다른 질문은 카페, 다음 카페나 아니면은 뭐 게시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 조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제가 아까 핸드폰 번호 공개했으니까 문자 같은 거 주시고, 돌아가셔서 좀 건의할 거 있으면은 저한테 해주셔도 좋고, 뭐 피드백도 주셔도 좋고, 앞으로 하여간 2달간 제가 혼자서 원사이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2달의 시간이 좀 알찼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첫날 와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볼 때 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오늘처럼 어색하지 않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해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